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푸티차가 끝난 직후죠.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추워졌고 너무나 추운 이 영하 10도 이하의 이런 기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얼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력 그리고 많은 장비들이 기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대격돌이 벌어졌는데 솔레다르, 바흐무트 이 지역에서 거의 10만 명을 동원한 대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 역시나 이 러시아의 범죄 행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전쟁 끝나면 기가 막히게 처벌을 받게 될 러시아 정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10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러시아군이죠. 그런데 이 710명 사살한 것도 사실은 아직 전황 카운트가 다 끝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전과가 있어서 도저히 카운트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일단 이 정도다 라고 밝힌 게 710명 죽인 겁니다. 전차 4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8대 격파했습니다. 야포 내문 격파, 무인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역시나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2개 대대가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미국과 영국의 국방장관이 지금 서로 지금 논의를 했는데, 전화로 논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 추가로 지금 더 줘야 된다, 급하다 라는 이 논의를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선제 공격을 러시아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선제 공격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이걸 막아내려면은 더욱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이러이러한 무기들 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뱀파이어 드론 요격 시스템 14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는데, 이 뱀파이어 드론 요격 시스템은 뭐냐면은 70mm 유도 로켓을 가지고 지대공 버전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이런 건데, 이런 시스템 같으면 우리도 70mm 유도 로켓이 있는데 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총리는 이 아처 자주포가 곧 우크라이나군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뭐 작년에도 계속 스웨덴이 아처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운영 교육 그리고 정비 이런 교육을 받고 있었는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안 갔고 이제 곧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 정보기관은 영국 국방부에서 한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러시아의 이 바흐무트 공세는 포위 섬멸이 목적이 아니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짓거리들의 어떤 그 공격 행위다 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가 전쟁 범죄 너무나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관련한 기소 건수가 87,700건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 87,700건 반드시 처벌되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숙청되었던 라핀 상장이죠. 이 라핀 상장이 숙청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다시 러시아 연방군의 지상군 사령관에 임명됐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영전을 한 겁니다. 지금 전선에서 중부집단군 이 사령관으로, 중부전선 사령관으로 있다가 부하를 두들겨 팬 혐의로 뒤져 쓰고 이제 숙청이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한 몇 달간 지금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자신들의 계파가 권력을 잡았는지 다시 지상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럼 상장해서 아마 대장으로 진급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러시아 군부의 이 요동치는 권력 체계가 정말 흥미롭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마키우카에서 전사한 군인 숫자 그리고 이름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왜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일단 자신들이 거짓말을 너무 세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63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79명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한 1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죽었다라고 이름 발표한 사람 외에 그럼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이라고 물었을 때는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역시 지난번에 모스크바함 침몰했을 때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1월 15일을 기해서 추가 동원령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50만 명 동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이죠. 그걸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 시작했다. 야, 이제 이 이란에서 1000대를 직도입하고 또 그 1차분으로 300대, 2차분으로 250대,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갔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어쨌든 1000대 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앞으로 계속 괴롭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슬픕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솔레다르 이 총공세가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의 작품이다. 그래서 푸틴을 능가하는 강경 이미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이 솔레다르 총공세를 주도를 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군단급으로 여기 들어와서 거의 뭐 바흐무트, 솔레다르 이 지역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프리고진이 푸틴을 능가하는 정치 지도자로 거의 뭐 우뚝 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이 바그너 그룹은 이 프리고진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뭐 가열차게 공격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런 공격의 이면에 있는 추악한 내용이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부패 방지 국가 그룹에서 탈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워낙 뭐 자기들이 꿀리는 게 많고 구린 게 많고 이러니까 부패 방지 국가 그룹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여기에 있으면 매년 부패 지수, 뭐 부패 사범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해야 되니까,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힘 좀 있다 그러면 다 부패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탈퇴 법안을 제출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는 그래 정말 뭐 공식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댓글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러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한민국도 다양성의 사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뭐 간첩단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 물이 좀 튀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드려갑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솔레다르 방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장에서 전투 임무를 거부하는 장병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투 거부 장병들의 계급과 신분을 박탈하고 바그너 그룹의 총알바지 부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연방보안국과 국가근위대 등 보안기관들과 함께 전투 거부자 또는 탈영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그너 그룹의 총알바지 부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보안 관계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현지 시각 1월 9일 폭로했습니다. 해당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이 인물은 정규군에서 전사자 시신은 화물 200, 부상자는 화물 300, 전투 임무 거부자 또는 탈영병은 화물 500이라는 코드명을 붙여 분류하고 있다 라며, 이들 가운데 화물 500은 바그너 그룹에 보내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화물 500은 바그너 그룹의 특수 공격 중대로 편성되어 전선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들은 소련 시절 스탈린의 227호 명령에 따라 운영되었던 형벌대대와 같은 역할, 즉 최전선에서 총알바지 임무를 맡게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한 번 전투 임무를 거부한 사람들은 부대를 바꾸거나 처우를 개선해 주더라도 계속 전투 임무를 거부한다는 일선 부대의 보고 때문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투를 거부하면 바그너 그룹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된다는 공포 심리가 일선 장병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운영되었던 형벌대대는 정치범이나 군에서 숙청당한 장교, 병사들의 계급을 박탈하고 공세작전 때 최전선에 세워 적의 지뢰와
총알 세례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총알바지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였습니다. 형벌대대에 들어간 사람은 전투에서 살아남더라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또 다른 형벌대대에 편입되어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한번 형벌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부대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일대의 공세에서는 이 형벌대대로 보이는 경무장 보병들의 돌격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최일선의 경무장 보병들을 투입해 돌격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뒤에 차량 탑재, 고속 유탄 발사기를 배치해 무차별 사격을 퍼붓는 형태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형벌대대 운영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네, 형벌대대로 보낸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 바로 전투거부, 탈영했던 사람들은 전투거부한 사람은 또 다른 데 보내봐야 또 전투거부한다 라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얘들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화물 500으로 분류하고 얘들은 바그너 그룹으로 보내. 그래서 바그너 그룹은 그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포밥으로 돌격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자, 2차 대전 때 소련이 이렇게 했죠.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죄수들 끄집어내와가지고 독일군 참호 쪽으로 돌격을 시킵니다. 그러면 독일군 참호에서는 당연히 기관총을 쏘겠죠. 근데 기관총 한참 쏘다 보면 이 기관총 탄창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뒤에 있던 주력 부대들, 근위자 붙은 이런 주력 부대들이 뛰쳐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앞에 독일군의 기관총 탄창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맡은 게 이 형벌 부대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냥 다 죽는 거, 그냥 그 기관총 이 탄창에 들어있는 이 총알하고 이 사람들의 생명하고 바꾸는 역할. 그렇게 해서 탄창 딱 교체하는 그 시점에 또는 이 총열을 한참 쏟아보면 총열을 또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총열 교체하는 그 시기에 주력 부대들 집어넣기 위한 그 전초 총알바지로, 그래서 총알바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총알바지로 이런 형벌 대대를 운영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런 잔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는 이 전투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지금 명분이 있죠. 나는 계약병도 아니고 징집병인데 나를 왜 여기에 보냈냐 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전투 임무를 거부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대공세 격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말 뭐 세게 붙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부전선의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드디어 공세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공세의 주체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인데요. 러시아가 무려 8만 명의 대군을 투입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방 각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대규모 기갑 장비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에서 바그너 그룹과 공수군, 정규군 병력 등을 총동원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솔레다르 일대에서 엄청난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1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세에는 최소 5만 명 이상의 군단급 병력으로 편성된 바그너 그룹 전투부대들이 총동원되었고 여기에 제106 근위 공수사단과 체첸군, 루안스크 제2군단이 합류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대 재편성을 마친 제20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이 추가로 투입되어 최소 8만, 최대 10만 명가량의 병력이 바흐무트, 솔레다르 축선에서 대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측은 제20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은 비교적 재편성이 잘 진행된 부대로 장비나 병력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라며 이들이 주축이 된 공세가 전선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부작전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이 최전선을 찾아 전황을 점검하고 돌아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솔레다르 방면에 제17 전차 예단과 제46 공수예단, 제10 산악 돌격 예단을 추가로 투입해 방어선을 강화하고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병력이 워낙 많아 작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계 공세가 시작되기 전 바흐무트, 솔레다르 축선에서 선공을 가함으로써 겨울전쟁에서의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공세가 워낙 강력해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위해 준비한 예비대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긴급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1월 2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여가 논의되고 있는 무기들은 영국제 챌린저2 전차,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2 전차 등 전차 전력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인데요. 챌린저2와 레오파르트2 전차의 경우 각각 수십여 대,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100대 단위의 긴급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제 챌린저2 전차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챌린저2 전차는 챌린저1 전차를 개량한 모델로 전작인 챌린저1은 걸프전에서 300대가 넘는 이라크 전차를 파괴하면서 단 한 대의 전차도 잃지 않았고 4.7km 밖에서 이라크 전차를 격파하는 등 소련제 전차를 압도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러시아군 전차를 상대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기갑장비 긴급 추가 공여 물량은 이르면 2월께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지원 물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예비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지 겨울 전장 전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선공을 했습니다. 예상은 러시아가 방어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기 전에 러시아가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고는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 휴전은 이 전선을 전력을 가다듬는 그 시간으로 하고 그냥 이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세게 붙는 곳은 이 크림이나 이쪽이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이 도네츠크 쪽의 바흐무트 쪽이에요. 그래서 이 바흐무트를 기점으로 여기 위에 솔레다르 여기가 완전히 그냥 격전지가 되고 있는데 이 솔레다르 쪽에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두 개 보입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 두 개가 바로 제17전차예단 그리고 제46 공수예단의 화살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7전차예단이 그래도 치고 들어와서 솔레다르를 일부 회복한 것이 지금 보입니다. 어제 전황도보다는 이만큼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제가 어제 또 알려드렸을 때는 이반가르드, 오피트네 이 지역을 러시아가 잠식해 들어왔었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또 밀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는 또 러시아군이 확 치고 들어와서 돌출부가 생길 정도로 치고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원래 또 여기 바흐무트체, 바흐무트체가 여기 있죠. 이 바흐무트체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왔었는데 그걸 지금 이 러시아군의 총공세 솔레다르까지 내줬다가 다시 솔레다르의 대부분을 지금 17전차예단에 들어와서 회복한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17전차예단 그리고 46 공수예단 이런 데는 우크라이나군이 예비대로 편성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붙을 때 그때 투입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예비대가 지금 너무 일찍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판단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동부작전사령관이 현지 순시를 해보고 안 되겠다 예비대 투입해 하고 결정을 해서 지금 투입이 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공세가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러시아군이 8만에서 10만 정도를 이 지역에 투입을 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작전 통제권을 지금 바그너 그룹이 쥐고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은 그 수장 프리고진의 정치적
어떤 그 급부상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공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세계는 야 이거 좀 무장 좀 더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챌린저 2 전차, 영국이 있죠. 영국이 지금 챌린저 2 전차 한 250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0대 정도만 개량을 하고 한 100여 대 정도는 이제 그냥 뭐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영국군도 워낙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는 그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챌린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물론 뭐 서방제 3.5세대 전차 우리 K2 흡표하고 붙으면 안 되겠지만, 걸프전 때, 물론 걸프전 지금 3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챌린저 1이 이로 구성된 그 기갑 부대가 걸프전에 영국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갑 부대의 챌린저 1 전차는 단 한 대도 격파되지 않고 이라크군의 전차 300여 대를 격파를 했어요. 챌린저가. 그 정도로 이 T-72에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챌린저. 더군다나 뭐 방어력은 뭐 끝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제 이라크전 때는 챌린저 2 전차가 또 들어가서 이 순찰을 하고 안정화 작전하고 순찰하고 들어오다가 매복해 있는 이라크군들에게 완전히 그냥 집중적인 그 RPG-7 공격을 받았는데, 무려 70여 발의 RPG 공격을 맞고도 기지로 생존해 돌아왔다. 물론 너덜너덜해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생존해서 돌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방어력 끝내주고 공격력도 T-72 정도는 아주 우습게 격파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이 스트라이크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죠. 그걸 이제 한 100대 정도 빨리 준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한 대에 미국이 준 험비 2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조를 짜서 전투를 하는데, 험비가 좀 약하죠. 그래서 험비 빼고 스트라이커 장갑차 집어넣어서 조를 짜서 이제 싸우는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일단 성공을 러시아군이 했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훅 한번 밀렸다가 다시 역습을 해서 조금 회복을 한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붙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전과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